2025년 11월 강원도 심산유곡에 나타난 사도인의 대예언.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의 운명. 2025년 11월 26일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강원도 깊은 산골의 한 촌락. 짙은 안개가 마을 어귀를 감싸고 있던 그 시각, 정막을 깨는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절그럭, 절그럭. 낡은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안개 속에서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시대에 뒤떨어진 허름한 삼배옷을 입고 등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보찜을 메고 있었으며 허리춤에는 녹이 쓴 식칼과 낫, 가위 등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촐로가 그를 보고 누구냐 묻자 그는 물 한 잔을 청하며 자신을 칼을 외상으로 주는 사람, 즉 사도인이라 칭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형형했으며 그가 내뱉는 목소리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촐로에게 가장 낡은 나탄 자루를 건네며 일반적인 찻값이 아닌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12월부터 겪게 될 천지개벽할 운명을 예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실현되는 날, 다시 돌아와 낫값을 받아 가겠다며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기술할 내용은 그가 남긴 장장 2시간에 걸친 예언의 내용을 낱낱이 기록하여 복원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예언 해설에 앞서 이 사도인이라는 존재에 대해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들은 평범한 점쟁이나 무속인이 아닙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부터 기록에 등장하는 이들은 귀국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도가의 한 분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난세가 도래할 때마다 세상에 내려와 칼을 외상으로 줍니다. 그리고 장부에 기이한 예언을 적어두죠. 쌀값이 금값이 될 때 오겠소, 황제가 쫓겨날 때 오겠소 같은 식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예언은 청나라의 멸망, 중일전쟁, 문화대혁명, 그리고 최근의 2020년 대역병까지 소름 끼치도록 정확히 적중해왔습니다. 그런 그들이 중국 대륙이 아닌 2025년의 늦가을 대한민국에 나타났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한반도가 전 세계적 격변의 중심지, 즉 태풍의 눈이 될 것임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사도인의 예언이 허무맹랑한 헛소리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은 그가 올해 초 중국 하남성 일대에서 남겼던 예언들이 이미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름이 오기 전 하늘에서 불 대신 물이 쏟아져 대지가 썩고 곡식 대신 모래를 씹게 되리라. 우리는 지난 6월을 기억합니다. 동아시아 전역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와 대홍수, 중국 남부의 곡창지대가 초토화되고 한국 또한 배추와 무 등 기본 식재료 값이 5배 이상 폭등하며 식량 위기를 겪었습니다. 곡식 대신 모래를 씹는다는 말은 비유가 아닌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돈이 휴지 조각이 되어 불탈 때 사람들은 다시 흙을 파고 금을 찾으리라. 지난 9월 전 세계 핀테크 시스템의 오류와 가상화폐 대폭락 사태를 이보다 정확히 묘사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 자산이 증발하자 사람들은 실물 자산인 금과 토지에 미친 듯이 몰렸습니다. 사도인은 이미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무서운 적중률을 보인 그가 이번에는 12월에 대한민국을 정조준했습니다. 사도인이 남긴 첫 번째 대목은 한 인물의 귀환에 관한 것입니다. 동지의 긴 밤이 오기 전 집을 떠나 차가운 바람 속에 머물던 그가 다시 문지방을 넘으리라. 여기서 집을 떠났다는 표현은 매우 중의적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해외에 체류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정치적 혹은 사회적 타의에 의해 대중의 시야에서 강제로 멀어져야 했던 일종의 유배와도 같은 시간을 보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잊힌 듯 했으나 결코 지워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가 12월 마침내 침묵을 깨고 돌아옵니다. 그가 공항 혹은 광장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대한민국은 일시 정지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그의 귀환은 일반적인 한 사람으로서 개인의 복귀가 아닙니다. 꽉 막혀있던 전국, 소통이 단절되어 답답해하던 국민들의 가슴을 뚫어주는 해동의 신호탄입니다. 사도인은 말했습니다.
그가 돌아오는 길은 그 스스로 연 것이 아니요 시대가 그를 불러낸 것이다. 국민들은 그를 다시 만남의 놀라움과 반가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부채감을 동시에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의 등장은 멈춰있던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인의 예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충격적인 반전을 예고합니다. 화려하게 귀환하는 인물 옆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영웅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단상을 보지 마라. 진정한 칼자루는 가장 낮은 곳, 그림자 속에 있던 자가 쥐게 되니라. 그는 기존의 정치권에서 달고 다른 인물이 아닙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대중을 현혹하던 자도 아닙니다. 그는 우리 곁에 늘 있었으나 너무나 평범해 보여서, 혹은 너무나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해와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전면에 나서는 순간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괴롭혀온 거대한 악의 고리들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들, 특권층의 부패, 불합리한 관습, 국민의 삶을 옥죄던 악법들, 도저히 해결 불가능해 보였던 이 난제들을 이 숨겨진 영웅은 마치 썩은 동아줄을 베어버리듯 순식간에 해결해버립니다. 그의 방식은 토론이나 검토가 아닙니다. 결단과 실행입니다. 사도인은 이를 두고 오랜 체증이 뚫리는 듯한 시원함이라 표현했습니다. 예상외의 인물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리더십과 실행력에 국민들은 처음엔 당황하겠지만 곧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12월은 이 숨겨진 영웅의 이름이 대한민국 전역을 뒤덮는 달이 될 것입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대목은 바로 이 두 존재의 만남입니다. 돌아온 자가 길을 열고 숨겨진 자가 칼을 휘두르니 이는 호랑이 등의 날개가 돋아 하늘을 나는 형국이로다. 귀환한 인물이 가진 상징성과 명분, 그리고 대중적 향수. 숨겨진 영웅이 가진 실무적 능력과 파괴적인 개혁성. 서로 다른 궤적을 그려온 이 두 사람이 12월의 어느 날 운명적으로 손을 맞잡습니다. 이 연합은 지금까지 봐왔던 정치적 야합이 아닙니다. 시대의 소명에 의한 결합입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치는 순간 한국 사회는 무수히 많은 변화의 소용돌이로 빠져듭니다. 어제까지 불가능하다 여겨졌던 법안들이 통과됩니다. 수십 년간 기득권을 지켜오던 카르텔이 하루아침에 해체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짓누르던 족쇄가 풀립니다. 변화의 속도는 너무나 빨라 현기증이 날 정도일 것입니다. 사도인은 강물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파격이라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결은 파괴가 아닌 재건을 위한 흐름이기에 국민들은 그것엔 물살 위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 내부의 변화를 이야기하던 사도인의 시선은 서쪽, 중국 대륙으로 향하며 차갑게 식었습니다. 올해가 다 가기 전 서쪽의 거대한 붉은 용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으리라. 대지의 금이 가고 인심은 조각나리라. 2025년 12월 말 중국의 붕괴가 시작된다는 충격적인 예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이 간다는 것은 중의적입니다. 첫째, 물리적인 재난일 수 있습니다. 대지진이나 기상이변으로 인해 중국의 인프라가 붕괴되는 상황. 둘째, 더욱 유력한 것은 체제의 균열입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 중국 공산당의 통제력이 내부 경제 위기와 민중의 분노로 인해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사도인은 화려한 성벽 안쪽은 이미 썩어 문드러졌다고 일갈했습니다. 지방 정부들이 중앙의 통제를 거부하고 억눌렸던 소수민족과 인민들이 봉기하며 중국 대륙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들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사도인이 덧붙인 말입니다. 이 붕괴는 이웃한 한국에게 재앙이 아니라 족쇄가 풀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중국발 리스크가 사라지고 동북아의 패권이 한국으로 이동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인이 가장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가장 또렷하게 남긴 예언은 남쪽을 향했습니다. 남쪽의 습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 동남아시아의 어느 나라에서 칼끝을 겨누니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다. 2025년 말 혹은 2026년 초로 이어지는 시점. 한국은 동남아시아의 특정 국가와 무력 충돌을 빚게 됩니다.
이는 한국의 침략 야욕 때문이 아닙니다. 상대국의 오판, 혹은 교민 보호나 자원 수송로 확보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방어적 성격의 전쟁입니다. 전쟁의 양상은 일방적일 것입니다. 우리의 강철 수레와 날틀이 밀림을 가르고 천둥 같은 포화가 적의 진지를 잠재우니 승리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 한국군의 압도적인 하이테크 전력은 단기간에 전쟁을 종결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도인 예언의 백미가 등장합니다. 승리의 대가로 그 남쪽의 땅 일부가 우리의 것이 되리라. 이는 그저 그런 승전보가 아닙니다. 전후 배상 혹은 조약의 형태로 해당 국가의 영토 일부가 한국에 할용되거나 한국이 실질적인 통치권과 개발권을 영구히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를 넘어 자원이 풍부한 남쪽 나라까지 확장됨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한국은 자원 부족 국가의 서름을 단번에 씻어내고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제국적 위상을 갖추게 됩니다. 낯을 꽂으며 남긴 마지막 약속. 사도인은 장장 2시간에 걸친 이 장대한 예언을 마친 뒤 보찜을 다시 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꺼낸 녹슨 낫을 촐로의 집 기둥에 깊숙이 박아 넣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내 말이 거짓이라면 이 낫은 영원히 녹슨 채로 남을 것이오. 허나 집 떠난 이가 돌아와 나라의 상처를 씻고 숨겨진 영웅이 악법을 베어내며 붉은 용이 쓰러지고 남쪽의 땅이 그대들의 것이 되는 날, 그때 이 낫은 황금처럼 빛나고 있을 것이니 내 그때 다시 와서 낫값을 받아 가겠소. 말을 마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2025년 11월에 자욱한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그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이제 12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도인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곧 잃어버렸던 영웅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영웅의 칼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륙의 몰락과 영토의 확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낱 노인의 허풍일까요? 아니면 천기를 누설한 진짜 예언일까요? 답은 다가오는 겨울바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태어난 68세의 마리아 보리소바는 전형적인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여성이었다. 그녀는 교사로 일했고 2명의 자녀를 키웠으며 남편과 함께 조용한 삶을 영위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그녀의 집이 파괴되었고 남편은 전쟁에서 사망했다. 마리아는 살아남기 위해 국경을 넘어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로 피신했다. 난민 캠프에서의 삶은 극도로 고통스러웠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 남편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마리아를 짓눌렀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마리아에게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명상 중에 그녀는 환상을 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남편이 나타났다. 남편은 그녀에게 계속 깨어있어라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리아의 환상은 더욱 확대되었다. 그녀는 세계 여러 지역의 미래를 보기 시작했다. 2023년에는 터키 지진을 정확히 예측했고 2024년에는 중동의 정치 변화를 맞추었다. 비엔나의 우크라이나 난민 커뮤니티에서 그녀는 점차 영적 지도자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2025년 11월, 마리아는 한국에 관한 새로운 예언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전쟁 난민에서 영적 예언가로 변신한 그녀는 2026년 1월 1일, 한국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비전을 공개했다. 2025년 11월 말, 마리아 보리소바는 한국에 관한 매우 구체적인 예언을 공개했다. 이 예언은 2026년 1월 1일의 특정한 자연 현상과 그것이 한국 역사에 미칠 영향에 관한 것이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예언을 매우 신비로운 이미지로 시작했다. 저는 2026년 1월 1일에 한국을 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특히 2개의 봉우리가 있는 산 위에서 바라보는 새해를 봅니다. 이 2봉우리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신비롭게 답했다.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한국에서 매우 영적으로 중요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높은 산 위일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 무엇을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녀는 설명했다. 그곳에서 새해의 첫 햇빛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평범한 햇빛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본 가장 신비로운 현상을 설명했다. 그 햇빛이 7가지 색을 바랍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무지개의 7가지 색이 모두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무지개가 아닙니다라고 마리아는 강조했다. 이 7빛깔이 매우 선명하고 매우 밝습니다. 마치 하늘이 자신의 모든 빛을 한순간에 드러내는 것처럼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답했다. 이것은 신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마리아는 또 다른 현상을 설명했다. 그 7빛깔의 색이 사라지고 저녁이 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저녁에 무엇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가장 극적으로 답했다. 하늘에 번개가 칩니다. 그 번개가 평범한 번개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답했다. 아닙니다. 이 번개는 매우 특별합니다. 마치 하늘이 한국을 향해 심판의 칼을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번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설명했다. 이 번개는 한국의 국운을 크게 바꿀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질서를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녀는 말했다. 2026년 1월 1일에 이 두 현상 7빛깔과 번개 이후 한국이 겪을 일들이 결정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현재 한국의 지도자에 관해 설명했다. 한국의 현재 지도자가 1월 1일 이후 이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명확하게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답했다. 현재 그 지도자가 보여주는 정책 방향이나 리더십이 급격하게 바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의 변화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설명했다. 현재 그 지도자를 지지해온 국민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변화가 가져올 결과를 설명했다. 그 지도자를 그동안 지지해온 국민들 중 절반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어떤 이유로 실망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답했다. 그들이 기대했던 정책이나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예상치 못한 선택과 행동이 나타날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녀는 설명했다. 이것은 배신이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더욱 깊은 차원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매우 구체적인 예언을 제시했다. 총 5명의 중요한 정치인들이 무죄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들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신비롭게 답했다.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온 인물들입니다. 마리아는 먼저 무죄 판결을 받을 인물들에 대해 설명했다. 3명이 무죄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 중 1명은 매우 거물급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중요한 인물로 봅니다. 이 인물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답했다. 그는 더 이상 감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치 무대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정치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설명했다. 한국의 정치 판도가 급격하게 재편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유죄 판결을 받을 인물들에 대해 설명했다. 2명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이 2명도 중요한 인물들입니까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답했다. 네. 그들도 한국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인물들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답했다. 그들은 감옥에 갈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판결이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설명했다. 그 중 1명은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는 인물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1명도 중요한 역할을 해온 인물입니다. 그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깊은 감정적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매우 신비로운 설명을 했다. 이 5명의 판결 이후
흥미롭게도 그들이 빨리 잊혀질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왜 빨리 잊혀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답했다. 더욱 큰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2026년의 한국은 이 5명의 판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로 가득 찬 해가 될 것입니다. 이 5명도 중요하지만 그들은 곧 역사의 뒤로 물러날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장 신비로운 숫자를 언급했다. 2026년 1월 1일에 7빛깔 무지개와 저녁의 번개를 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몇 명이 이것을 볼 것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구체적으로 답했다. 정확히 300명입니다. 300명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깊이 있게 설명했다. 300은 성서적으로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족을 격파했습니다. 한국에서도 300명의 목격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300명이 정확히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명했다. 이 300명은 자신들이 본 이 현상을 후손들에게 알릴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들이 어떻게 알릴 것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답했다.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그들의 자녀들, 손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야기는 한국 사회 전체에 퍼져갈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퍼져가는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설명했다. 처음에는 구전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점차 기록되고 문서화되고 심지어 연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300명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설명했다. 이 300명은 매우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들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답했다. 종교인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일반 국민도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다양할 것입니다. 서울도 있고, 지방도 있고, 심지어 산 위도 있을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특징을 설명했다. 이들은 모두 영적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현상을 단순히 자연 현상으로만 보지 않고 영적 의미를 느낄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장 흥미로운 예언을 제시했다. 이 300명의 후손들 중에서 훗날 한국의 영적 리더들이 나타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몇 명이 나타날 것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신비롭게 답했다.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수일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리더가 되는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설명했다. 이들은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이 예언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자라납니다. 그 이야기가 그들의 영혼에 깊이 새겨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이 예언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깨달은 자라고 불려질 것. 마리아는 이 영적 리더들이 특별한 호칭으로 불릴 것이라고 했다. 이들이 어떻게 불려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답했다. 깨달은 자라고 불려질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설명했다. 이들은 단순한 영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진리를 깨달은 자입니다. 그들이 깨달은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신비롭게 답했다. 저도 아직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의 영적 미래, 그리고 인류 전체의 영적 미래와 관련된 깊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이 깨달은 자들이 정확히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명했다. 먼저, 그들은 이 예언을 해석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2026년 1월 1일에 일어난 7빛깔 무지개와 번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해석할 것입니다. 그 해석이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답했다. 이 해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영적 수준이 급격하게 높아질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녀는 설명했다. 그들은 한국 국민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2026년 1월 1일의 그 현상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의 국운을 바꾸는 신의 신호였다. 마리아는 이 300명과 그들의 후손들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이 300명은 한국 역사의 가장 중요한 증인들입니다라고 그녀는 강조했다. 어떤 의미에서의 증인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답했다. 그들은 2026년 1월 1일에 일어난 7빛깔과 번개를 본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그 증거를 인류에게 전하는 증인입니다. 그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설명했다. 미래의 역사가들은 2026년 1월 1일을 매우 중요한 날로 기록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날에 일어난 자연 현상 때문만이 아니라 그 현상을 목격한 300명과 그들의 후손들이 세상에 미친 영향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이 갖는 영적 의미를 설명했다. 이것은 영적 계승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무엇이 계승되는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답했다. 300명의 영적 경험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계승됩니다. 그 계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설명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이야기의 전달입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내가 본 일을 들어보거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영적 계승으로 변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것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들도 같은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 깨달은 자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등장할 것인가를 설명했다. 2026년 1월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 이 깨달은 자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구체적으로 언제쯤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답했다. 아마도 2050년대 또는 2060년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일어날 일들을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답했다. 그 사이에 여러 세대가 지나갈 것입니다. 300명의 자녀들, 손자들, 증손자들이 이 이야기를 전해받을 것입니다. 각 세대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를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 것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설명했다. 처음 세대는 할머니가 본 신기한 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가문의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는 이것이 갖는 영적 의미를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깨달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일 것인가를 설명했다. 이들은 매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녀는 설명했다. 이들은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받은 이야기와 자신의 영적 경험이 일치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어떤 영적 현상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답했다. 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상들이 본 7빛깔 무지개와 번개와 비슷한 성격의 영적 경험일 것입니다. 마리아는 흥미로운 패턴을 언급했다. 마치 하나의 영적 리듬이 반복되는 것처럼 미래에도 7빛깔의 현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어디서 반복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답했다. 아마도 같은 장소에서 또는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중요한 시점에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새로운 영적 리더들이 깨어날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했다. 이 깨달은 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녀는 답했다. 그들은 이 예언의 환상을 보여줄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설명했다. 말로 설명하기도 할 것이고, 글로 기록하기도 할 것이고, 심지어 시각적으로 재현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환상을 영적으로 전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답했다. 그들이 이 이야기를 전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직접 본 것처럼. 마리아는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했다. 만약 300명의 목격자를 찾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녀는 답했다. 그 300명의 증거와 증언을 모으면 2026년 1월 1일에 일어난 일의 정확한 기록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말했다. 미래의 한국은 그 기록을 국가적 자산으로 보관할 것입니다. 박물관에 전시되고 학교에서 가르쳐질 것입니다. 역사가들이 연구하고 과학자들이 분석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현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했다.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정치적 혼란, 경제적 불안정, 그리고 사회적 분열이 모두 2026년 1월 1일에 그 현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마치 악절에서 클라이맥스를 향해 진행되는 음악처럼. 그 현상 이후 무엇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답했다. 한국은 새로운 질서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좋을지 나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것이 변화라는 점입니다. 마리아는 5명의 판결과 7빛깔 무지개의 상징적 연결을 설명했다. 5명의 판결은 현재 한국이 처한 정의의 문제를 상징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들 중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정의인가? 이것이 한국이 원하는 판결인가? 라는 질문이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의 7빛깔 무지개는 그 모든 혼란을 초월하여 더욱 높은 차원의 정의를 상징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저녁의 번개가 갖는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설명했다. 번개는 심판을 상징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무엇의 심판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답했다. 현재 한국이 하고 있는 모든 선택과 행동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정적인 심판이 아닙니다라고 마리아는 강조했다. 이것은 신의 경고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입니다. 마치 농부가 옥수수밭에 번개를 내려 해로운 것을 제거하고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처럼 마리아는 이 300명의 목격 이후 한국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설명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한국은 점진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 변화가 어떤 성격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답했다. 정치적 변화, 경제적 변화, 사회적 변화,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영적 변화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더욱 영적으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최종적으로 깨달은 자들이 해야 할 사명을 정리했다. 그들의 사명은 3가지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첫째, 이 예언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예언의 진정한 의미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를 통해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최종 메시지를 전했다. 2026년 1월 1일의 7빛깔 무지개와 저녁의 번개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라고 그녀는 강조했다. 그것은 한국의 영적 미래, 그리고 인류 전체의 영적 미래를 향한 신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본 300명은 이를 증거하고 그들의 후손들은 이를 기록하고 그 후손들 중에서 나타날 깨달은 자들은 이를 해석하고 전파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말했다. 현재 우리는 그 300명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의 새해 첫날, 두 봉우리 산 위에서 7빛깔의 색을 보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영적 역사를 바꿀 300명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과연 그날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본 300명은 정말로 역사를 바꿀 것인가? 시간이 모든 것을 보여줄 것이다.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의 외딴 수도원에 사는 73세의 여성 예언가. 안나 후스트는 동구권에서 가장 신비로운 영적 지도자 중 한 명이다. 그녀는 구소련 시대부터 예언 활동을 해왔으며 공산주의 체제 붕괴, 러시아의 격동, 그리고 세계 경제의 변화를 모두 정확하게 맞춰왔다고 알려져 있다. 안나 후스트는 특별한 능력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인물을 통해 미래를 읽어낸다. 특정한 사람의 영적 에너지를 감지하면 그 사람이 가져올 역사적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다. 2025년 11월 말, 안나 후스트는 한국에 관한 새로운 예언을 공개했다. 이 예언은 5번의 고난,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한 사람에 관한 것이었다. 안나 후스트는 매우 신비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예언을 시작했다. 저는 명상 중에 한국의 영상을 봅니다라고 그녀는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영화 필름이 재생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영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질문에 그녀는 답했다. 저는 한국이라는 국가를 하나의 거대한 배로 봅니다. 그 배가 거친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 배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안개가 자욱하고
파도가 거칠며 나침반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번의 암초. 안나는 자신이 본 가장 충격적인 부분을 설명했다. 그 배가 항해하는 바다에 5개의 암초가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명확하게 말했다. 각각의 암초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안나는 상세히 설명했다. 첫 번째 암초는 경제입니다. 한국의 원화가 급락합니다.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난입니다. 두 번째 암초는 정치입니다라고 그녀는 계속했다. 거물급 인물의 몰락이 일어나고 정치 공백이 생깁니다. 국민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세 번째 암초는 국제관계입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미국과의 관계도 불확실해집니다.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암초는 사회적 분열입니다라고 안나는 설명했다. 극렬한 진영 대립이 심화됩니다. 국민 사이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거리의 충돌이 심해집니다. 5번째 암초는 영혼의 위기입니다라고 그녀는 가장 심각한 톤으로 말했다. 국민들이 미래를 믿지 않습니다. 희망이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려고 합니다. 배는 침몰할 것인가? 안나는 매우 극적으로 질문했다. 그 배가 이 5개의 암초를 모두 만나면 침몰할 것인가라고 그녀는 물었다. 배가 침몰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질문에 안나는 답했다. 약 70%입니다. 현재의 흐름이 계속된다면 한국은 이 모든 암초를 만나고 결국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30%의 가능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안나는 신비롭게 답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출현. 안나가 강조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다. 저는 명상 중에 그 배가 침몰하려고 할 때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안나는 신비롭게 답했다.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현재 매우 고난 속에 있는 인물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 사람은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평판은 매우 낮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증오합니다. 5번의 고난. 안나는 이 인물이 경험하는 고난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이 인물은 5번의 고난을 겪고 있거나 겪을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첫 번째 고난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안나는 답했다. 법적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법적 공격을 받고 있거나 받을 것입니다. 혐의, 기소, 재판 모든 것이 그 사람을 압박합니다. 두 번째 고난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녀는 계속했다. 정치적 고립입니다. 그 사람의 정당, 심지어 동료들마저도 그 사람을 버립니다. 그 사람은 혼자 남겨집니다. 세 번째 고난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안나는 설명했다. 국민적 분노입니다. 거리의 시위, SNS의 비난, 언론의 집중 공격 모든 것이 그 사람을 향합니다. 네 번째 고난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안나는 답했다. 영혼의 갈등입니다. 그 사람도 절망하고 괴로워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극도의 시련을 겪습니다. 5번째 고난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안나는 가장 신비롭게 답했다. 죽음 같은 경험입니다.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마치 죽음 앞에서 서 있는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안나는 극적으로 반전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 5번의 고난을 모두 극복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어떻게 극복하는가라는 질문에 안나는 상세히 설명했다. 첫 번째 고난법적 문제를 극복합니다. 혐의가 벗겨지거나 재판에서 무죄 판정을 받습니다. 또는 더 높은 목적을 위해 그것을 감수합니다. 두 번째 고난 정치적 고립을 극복합니다. 새로운 세력이 그 사람을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국민들이 그 사람의 진심을 깨닫습니다. 세 번째 고난 국민적 분노를 극복합니다. 거리의 시위가 멈추고 SNS의 비난이 약해집니다. 사람들의 감정이 변합니다. 네 번째 고난 영혼의 갈등을 극복합니다. 그 사람이 내면의 평화를 얻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발견합니다. 5번째, 고난 죽음 같은 경험을 극복합니다라고 안나는 말했다. 그 사람이 부활합니다. 마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한 사람의 복귀. 안나는 이 인물의 복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했다. 그 사람이 5번의 고난을 모두 극복하고 돌아올 때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어떻게 다른가라는 질문에 안나는 답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권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명예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한국을 구하는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녀는 설명했다.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의 영혼이 정련됩니다. 마치 불 속에서 금이 정련되는 것처럼. 안나는 구체적으로 환율과 이 인물의 관계를 설명했다. 한국의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국 국민들의 절망이 커진다는 뜻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왜 그렇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안나는 답했다.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국민들의 생활비가 증가합니다. 경제적 고통이 심해집니다. 국민들의 심리가 더욱 부정적이 되고 그것이 다시 환율 상승을 초래합니다. 이것이 이 인물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질문에 안나는 설명했다. 이 인물이 5번의 고난을 극복하고 돌아올 때 환율의 상승세가 멈춥니다. 어떻게 멈추는가라는 질문에 안나는 답했다. 이 인물이 가져오는 신뢰와 비전이 국민들의 심리를 바꿉니다. 국민들이 다시 한국의 미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 신뢰가 환율을 내리게 만듭니다라고 그녀는 강조했다. 환율 하강의 시작. 안나는 언제부터 환율이 내려오기 시작하는지를 설명했다. 이 인물이 완전히 복귀하는 시점은 2026년 후반 또는 2027년 초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 시점에 무엇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에 안나는 답했다. 한국의 정치 판도가 급격하게 변합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합니다. 아니면 이전에 버림받았던 인물이 새로운 역할을 시작합니다. 어느 경우든 국민들의 심리가 극적으로 변한다고 그녀는 설명했다. 그 시점부터 환율이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고난 중인 인물. 안나는 이 인물의 현재 상태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인물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라는 질문에 그녀는 답했다. 매우 고통받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잃은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버렸습니다. 언론은 그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그를 멀리합니다. 국민들도 대부분이 그를 부정적으로 봅니다라고 안나는 계속했다. 안나는 이 인물의 특징을 몇 가지 언급했다. 이 인물은 현재 정치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또는 공적 인물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녀는 설명했다. 이 인물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악으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 인물은 실제로는 한국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다만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소통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결과가 그 의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더욱 신비롭게 그녀는 덧붙였다. 하지만 지금의 고난을 통해 이 인물이 진정으로 변합니다. 모든 것을 잃는 경험을 통해 그 사람이 비로소 깨어납니다. 고난의 순서. 안나는 5번의 고난이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지를 설명했다. 첫 번째 고난법적 문제는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곧 시작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두 번째 고난 정치적 고립은 2026년 초부터 심해질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계속했다. 세 번째 고난 국민적 분노는 2026년 중반에 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네 번째, 고난 영혼의 갈등은 2026년 후반에 나타날 것입니다라고 안나는 설명했다. 이 시점에서 이 인물이 가장 절망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5번째, 고난 죽음 같은 경험과 그 극복, 즉 부활은 2026년 말부터 2027년 초에 일어날 것입니다. 안나는 이 인물의 개인적 변화가 국가적 변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했다. 이 인물이 개인적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부활할 때 동시에 한국도 여러 위기를 극복하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기들인가라는 질문에 안나는 답했다.
경제적 위기도 극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환율이 안정화될 것입니다. 정치적 혼란도 어느 정도 수렴될 것입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국제관계도 새로운 균형을 찾을 것입니다.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하게 국민들의 심리가 변합니다라고 안나는 강조했다. 안나는 이 인물의 부활과 한국의 회복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이것은 영적 연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적 연결인가라는 질문에 안나는 답했다. 이 인물이 고난을 통해 정련될 때 한국도 동시에 정련되고 있습니다. 마치 한 생명체의 몸과 영혼이 함께 치유되는 것처럼. 더욱 구체적으로 그녀는 설명했다. 한국이 이 인물을 버릴 때 한국은 자신을 버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인물을 다시 받아들일 때 한국은 자신을 다시 받아들입니다. 안나는 환율의 깊은 의미를 설명했다. 환율은 일반적인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라고 그녀는 강조했다. 환율은 국민의 신뢰를 나타냅니다. 어떻게 신뢰와 연결되는가라는 질문에 안나는 답했다.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국민들이 자국 화폐를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국민들이 자국의 미래를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환율이 내려온다는 것은 국민들이 자국 화폐를 다시 믿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국민들이 자국의 미래를 다시 믿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인물이 부활하고 환율이 내려오는 것은 한국 국민들이 다시 희망을 갖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라고 안나는 말했다. 안나는 자신의 예언이 다른 예언가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했다. 리우밍천은 17번의 자금 사이클을 봤습니다. 그 중 많은 사이클이 이 인물의 고난과 동시에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브랜든 빅스는 파란 기둥의 반복을 봤습니다. 그 파란 기둥들이 가장 높이 솟아올라갈 때가 이 인물의 가장 큰 고난의 순간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보라색 장막을 봤습니다. 그 보라색 장막이 전국으로 퍼져나갈 때는 이 인물이 이미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할을 시작하는 때입니다라고 안나는 설명했다. 토마스 그레이는 43만 명의 영적 리더들을 봤습니다. 이 인물이 부활할 때 그 43만 명이 이 인물을 지지할 것입니다. 안나는 자신의 예언도 절대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인물이 정말로 부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녀는 답했다. 약 65%의 확률입니다. 현재의 영적 흐름이 계속된다면 어떤 상황에서 부활하지 못할 수도 있는가라는 질문에 안나는 설명했다. 만약 이 인물이 고난 속에서 내적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부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 국민들이 이 인물을 완전히 거부하고 영원히 격리시킨다면 부활의 기회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국제 정세의 변화가 한국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몰아간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안나는 이 인물이 있다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했다. 당신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당신이 겪는 이 5번의 시련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정련하기 위함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녀는 전했다. 현재 당신을 버리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당신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버티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안나는 한국 국민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했다. 당신들이 지금 미워하는 그 인물도 살펴보십시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악한가 아니면 단지 다른가? 그 사람의 고난이 정말로 마땅한 것인가 아니면 과도한 것인가? 더욱 중요하게 그녀는 말했다. 당신들의 분노와 거부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한국이 함께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 인물을 받아들일 때 한국도 함께 치유될 것입니다. 안나는 환율의 앞으로의 추이를 예측했다. 2026년 한 해 동안 환율은 계속 변동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높아졌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높아질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가장 높이 솟아올라가는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안나는 설명했다. 그 시점이 이 인물의 가장 큰 고난의 순간과 일치할 것입니다.
2026년 말부터 2027년 초에 환율이 안정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인물의 부활과 일치할 것입니다. 안나는 이 모든 과정을 영적 치유라고 해석했다. 한국은 지금 아파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국가로서의 상처가 깊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상처를 대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인물이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라고 안나는 강조했다. 이 인물이 5번의 고난을 겪을 때 한국의 상처가 함께 치유됩니다. 이 인물이 부활할 때 한국도 함께 부활합니다. 안나의 최종 메시지. 안나는 자신의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지금은 어둡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한국이 현재 겪는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혼란, 그리고 국민적 분열 모든 것이 일시적입니다. 2026년과 2027년을 거치면서 한국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극복의 과정 속에서 한국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녀는 말했다. 이 인물의 부활은 평범한 한 개인의 복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의 국운이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나는 호소했다. 현재 고난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분열되어 있는 한국 국민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들의 고난도, 한국의 고난도, 그것이 하나의 정련의 과정입니다. 불 속에서만 진정한 금이 만들어집니다. 환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이 고난을 겪고 부활한다. 그 과정 속에서 한국도 함께 부활한다. 과연 그 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한국의 미래는 그 한 사람의 부활 위에 세워질 것인가? 시간이 모든 것을 보여줄 것이다. 캐나다 밴쿠버에 사는 56세의 예언가 그랜든 빅스는 북미 영적 커뮤니티에서 가장 정직한 예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다른 예언가들처럼 무조건 희망적인 메시지만 전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이 본 환상을 있는 그대로 때로는 불편한 진실까지 전한다. 브랜든 빅스는 한국에 깊은 영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영적으로 민감한 국가라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영적 변화가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왔다. 2025년 11월 말 브랜든 빅스는 자신의 새로운 예언을 공개했다. 이번 예언은 신디 제이콥스의 희망적인 메시지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다. 그것은 불확실성, 혼란,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위험에 관한 것이었다. 브랜든 빅스는 자신의 예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했다. 저는 2024년부터 한국의 영적 미래를 명상 중에 봐왔습니다라고 그는 시작했다. 처음 환상은 매우 희망적이었습니다. 어떤 환상이었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설명했다. 한국의 하늘이 밝게 열려 있었습니다. 마치 아침 햇살이 가득한 맑은 하늘처럼요. 그리고 그 아래로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말했다. 다른 영적인 거물들이 본 것과 비슷합니다. 한국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정치가 개혁되며 경제가 발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저도 한국의 미래가 매우 밝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브랜든은 계속했다. 하지만 뭔가 변했다. 브랜든의 목소리는 여기서 어두워진다. 2025년이 들어서면서 제 명상 중에 한국 환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질문에 브랜든은 신중하게 답했다. 처음엔 눈에 띄지 않는 변화였습니다. 마치 맑던 하늘에 먹구름이 조금씩 생기는 것처럼요. 그 먹구름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설명했다. 북쪽입니다. 북한 지역에서 어두운 에너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어두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것이 두터워지고 더욱 검어지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이 먹구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했다. 이것은 북한과 한국 사이의 관계를 상징합니다라고 그는 명확하게 말했다. 어떤 관계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상세히 설명했다. 북한의 정치적 불안정성,
김정은 체제의 향후 변화,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치의 변동성, 모든 것이 한국 위의 하늘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말했다. 어느 예언가는 한국의 남부에서 보라색 장막이 피어나 전국을 덮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북쪽에서 검은 먹구름이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브랜드는 깊이 있게 설명했다. 한국의 미래가 두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영적 성장과 국가 발전의 에너지가 솟아오르고 있고, 동시에 북쪽에서는 불안정성과 위협의 에너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다. 제가 지금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한국의 밝은 미래가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제 환상 속에서 그것이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왜 불확실해지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답했다. 2026년과 2027년 사이에 일어날 여러 사건들의 결과에 따라 한국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랜든의 예언에서 가장 신비로운 부분은 파란 기둥에 관한 것이었다. 저는 자주 한국의 하늘에서 거대한 파란 기둥이 솟아오르는 것을 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 기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브랜든은 신비롭게 답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것이 패턴을 반복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설명했다. 그 파란 기둥은 환율입니다. 한국 원화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설명했다. 기둥이 위로 솟아올라갈 때마다 한국 원화는 급락합니다. 달러 대비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브랜드는 이 환율 변동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설명했다. 한국 원화의 급락은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것은 한국 경제 전체의 불안정성을 상징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불안정성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설명했다. 첫째, 외국인 자본의 이탈입니다. 리우밍천이 예언한 17번의 자금 사이클과 유사합니다. 거대한 자본이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갑니다. 둘째, 한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약화입니다. 원화 약세는 수출에는 긍정적이지만 원자재 수입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셋째, 국민들의 경제적 불안감입니다.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면 국민들은 미래를 더욱 불안해합니다. 브랜드는 이 파란 기둥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를 설명했다. 제가 명상 중에 본 것은 이 파란 기둥이 매우 자주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자주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답했다. 2026년 한 해 동안 적어도 10번 이상 반복될 것 같습니다. 심하면 매달 한두 번씩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브랜드는 설명했다. 한국 경제가 안정되지 못한 채로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마치 배가 거친 파도 위에서 흔들리는 것처럼요. 브랜드는 북한 문제로 돌아왔다. 제가 본 환상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북한과의 관계입니다라고 그는 명확하게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상세히 설명했다. 토마스 그레이는 2026년 2월의 북한 도발이 결국 대화로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조금 다릅니다. 다르게 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브랜드는 답했다.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화로 이어질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설명했다. 북한의 도발 이후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응이 극도로 엇갈릴 수 있습니다. 어떤 쪽은 강경한 대응을 원하고 어떤 쪽은 대화를 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브랜드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자신이 본 또 다른 이미지를 설명했다. 한국의 미래를 명상할 때 처음에는 밝은 조명이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신디가 본 보라색 장막, 토마스가 본 행운의 숫자들,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의 미래를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답했다. 그 조명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전력 공급이 줄어드는 것처럼요.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설명했다. 2026년 초반에는 아직 조명이 남아 있습니다. 신디가 본 희망적인 장면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2026년 중반이 되면서 이 조명이 크게 약해집니다. 브랜드는 한국의 미래를 세 가지 변수로 설명했다. 그는 말했다. 신디가 본 역대급 인물이 등장하면 좋겠지만 리우밍천이 본 거물급 인물의 몰락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파란 기둥의 반복, 즉 환율 변동이 계속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의 성장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강조했다. 북한의 동향, 중국의 붕괴, 미국의 정책 변화, 모든 것이 한국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브랜드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했다. 파란 기둥환율 변동이 솟아올라갈 때마다 검은 먹구름 북한의 불안정성이 더욱 짙어집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왜 그렇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답했다. 환율이 급락할 때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합니다. 국민들의 심리가 부정적이 되면 영적 에너지도 약해집니다. 동시에 북한은 한국의 경제적 약화를 보고 도발의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했다. 신디 제이콥스는 한국의 미래를 본 것 같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 미래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것을 봅니다라고 브랜드는 계속했다. 저는 한국의 가능한 미래들을 봅니다. 그 중 일부는 밝지만 일부는 어둡습니다. 어둡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답했다. 한국이 이 불확실한 시기를 잘 견디지 못하면 경제적 침체, 정치적 혼란, 국민적 불안감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설명했다. 2026년과 2027년 사이의 국정 운영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의 선택, 기업인들의 결정, 그리고 국민들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브랜드는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의 영적 흐름이 변동이 크다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설명했다. 신디가 본 영적 강대국으로서의 한국, 토마스가 본 통일을 향한 희망, 그리고 리우밍천이 본 대의민의 위기, 모두가 동시에 가능한 미래들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말했다. 한국의 미래는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마치 파도처럼 때로는 높아지고 때로는 낮아집니다. 브랜드는 2026년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2026년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그는 설명했다. 2026년 초반에는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신디가 본 크리스마스의 3의 남자와 4의 여자, 붉은 벌레의 퇴치 이런 희망적인 신호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6년 중반 이후 현실의 어려움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파란 기둥이 계속 솟아오르고 검은 먹구름이 계속 내려옵니다. 브랜드는 가장 우려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제 명상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이미지는 북한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미지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설명했다. 북한의 하늘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적이지 않고 매우 역동적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설명했다. 김정은 체제의 미래가 매우 불확실합니다. 건강 문제, 권력 투쟁, 정책 변화, 모든 것이 불안정합니다. 그것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브랜드는 경고했다. 북한의 불안정성이 한반도 전체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남쪽에서 희망의 에너지를 만들어도 북쪽의 검은 먹구름이 계속 내려오면 결국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는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한국의 미래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더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브랜드는 답했다.
정치인들이 장기적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단기적 이득을 추구하지 말고 한반도의 장기적 평화와 한국의 경제적 안정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신디가 본 보라색 장막, 토마스가 본 43만 명의 영적 리더들. 이런 희망적인 신호들이 실제로 일어나려면 국민들의 영적 깨어남이 필요합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현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무조건 강경할 수도, 무조건 화해할 수도 없습니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브랜드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의 영적 흐름이 변동이 크다는 것은 위험하면서도 동시에 기회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설명했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한국의 미래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의 선택과 행동이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말했다. 2026년의 각 순간이 중요합니다. 파란 기둥이 솟아올라갈 때마다 그것이 한국 경제를 약화시킬지 아니면 더욱 강하게 만들지를 결정하는 것은 한국인들의 선택입니다. 검은 먹구름이 내려올 때마다 그것이 한국을 짓누를지 아니면 극복하고 나아갈 준비를 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한국인들의 선택입니다. 브랜드는 자신의 예언이 다른 예언가들의 예언과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하게 했다. 다른 이들은 한국에 확정된 미래를 본 것 같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녀가 본 것은 아름답고 희망적이며 매우 구체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확률의 흐름을 봅니다라고 브랜드는 계속했다. 그것은 덜 확정적이고 더욱 변동적이며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브랜드는 답했다. 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본 것은 최고의 결과일 수 있고 저는 그 결과에 도달하기까지의 고민과 선택의 과정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전체 예언가들의 비전을 종합적으로 해석했다. 어떤 이는 한국의 혼란과 위기를 봅니다. 토마스는 그 위기 이후의 희망을 봅니다. 신디는 희망이 결국 현실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브랜드는 자문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에 불확실성을 봅니다. 저는 한국이 이 과정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브랜드는 파란 기둥의 미래를 예측했다. 2026년 한 해 동안 파란 기둥이 계속 솟아올라갈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환율이 계속 변동할 것입니다. 2027년에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답했다. 2027년이 되면서 이 환율 변동이 다소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설명했다. 2027년 이후 파란 기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본 것은 아닙니다. 대신 그것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브랜드는 자신의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한국에 대한 최종 메시지를 전했다. 당신들의 미래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것은 여전히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 흐름을 어디로 향하게 할 것인가는 당신들의 선택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말했다. 2026년의 각 순간이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의 선택, 기업인들의 결정, 국민들의 태도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파란 기둥이 솟아올라갈 때 그것을 한국 경제의 위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회로 볼 것인가? 검은 먹구름이 내려올 때 그것에 짓눌릴 것인가 아니면 극복하고 나아갈 것인가?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브랜든 빅스의 예언은 신디 제이콥스의 희망적인 메시지와는 조금 다르지만 완전히 부정적이지도 않다. 그것은 조건부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미래는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다. 그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 파란 기둥의 반복, 검은 먹구름의 침투, 그리고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있는 희망의 조명 마이너스 2026년. 한국은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경험하게 될 것이다.
과연 한국은 이 변동성의 흐름 속에서 밝은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어둠 속으로 빠져들 것인가? 시간이 그 답을 줄 것이다.